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 파산에서 비면책 채권과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파산은 우리가 그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시면 채무를 전부 다 탕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면 채무를 아예 탕감받지 못하는 채권.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실 때 채권자 목록에도 적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면책 채권이니까 개인회생할 때도 채권자 목록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우리가 내가 매달 변제금을 법원에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납부를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 금액이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변제율이 50%라고 하면 우리가 3년 동안 법원에 매달 돈을 내셔서 종료를 잘 하시면 변제율이 50%니까 그 비면책 채권 1000만원짜리는 500만원을 3년 동안 변제를 하고 원래 500만원 나머지 금액을 면책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비면책 채권이라는 의미는 나머지 500만원도 면책을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500은 법원 절차를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했지만 비면책 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이었다면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3년 후에 다 면책을 받아서 그 채무가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비면책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년 후에도 채권자 쪽에서 청구를 하면 그것을 갚아야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면책 채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은 다른 채권과 똑같이 법원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면책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은 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면책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만약에 내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그 채권을 빼고 다른 채권만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고 하시면 이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라 혼자서 단독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변제금 주는 거 그것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뭐 가압류를 들어오거나 압류를 들어오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채권자 목록에 빠진 이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절차와 별도로 내 급여에 압류도 들어올 수 있고 내 통장에 압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회생 돈을 매달 법원에 잘 내가셔야 되는데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내가 채권자를 하나 빼놓고 신청했다가 이 사람이 내 급여에 덜컥 압류가 들어와 버리면 급여의 절반을 뺏기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또 내야 된다고 하면 이분이 3년 동안 과연 변제금을 잘 내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별도로 갚더라도 내가 일단 다른 채권들을 개인회생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서 3년 후에 이 채권만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채권을 변제해서 정리하기가 쉬워지시겠죠? 그래서 비면책 채권도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법률 규정에서 비면책 채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면책 채권 규정을 보시면 첫 번째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적은 채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자가 어딘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록에서 일부러 뺐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았든 몰랐든 실수였든 고의였든 목록에 빠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비면책 채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파산 절차에서는 내가 모르고 빠뜨린 것은 나중에 면책 확인해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 확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빠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신청 전에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권자 목록이 잘 작성된 것까지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 됐었더라도 인가결정 날 때까지는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서 채권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처음에는 누락됐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알게 되셨다면 늦어도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를 추가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면책 채권 제583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회생 재단채권 규정인데요. 이 항에 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직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항목의 청구권. 중요한 것은 그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얘기는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돼서 같이 신청이 되시잖아요. 근데 세금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100%를 먼저 받아갑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그런데 이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 세금은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해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고지서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에 고지서가 나와 있지 않은 것,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재단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면책 채권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일주일이면 두세 번, 서너 번씩 이렇게 상담 문의를 받는 부분인데 내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라든가 캐피탈 이런 곳에서. 그래서 특히 도박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셨다가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글들 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최근 대출이 너무 많고 이자를 한두 번도 안 주고 이렇게 개인회생이 들어가면, 특히 파산이 들어가면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글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실 게, 최근 채무가 너무 많으신 분들 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채권자 쪽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벌금이라도 받게 되시면 이 조항에 걸려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어서 비면책 채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상담을 어떤 분들이 주시냐면 인사사고를 내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고 상담을 오세요. 특히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일단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상담 오셨던 분들도 상대방이 워낙 크게 다치셔서 그 보험회사 청구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4항 같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5항 같은 경우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가 아주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하면 내가 경과실이었는지 아주 중대한 과실이었는지 이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에게 꼭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내가 형사소송이 있었다던가 민사소송이 있었다고 하면 그 판결문을 미리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시거나 미리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보상금. 사업을 운영하시던 사장님들, 특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직원들 임금, 퇴직금 체불되신 거는 역시 비면책 채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이것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덟 번째, 채무자의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것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관련해서는 이혼을 하신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셨고 본인께서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되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 양육비 주기로 하신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그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법률 규정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 이행 방지하는 조항들 많이 생겼거든요.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급을 해주시고 개인회생으로도 정리가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 채권 중에서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전부 다 면책을 받지는 못하고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서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변제 기간 동안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변제를 해나갈 수는 있지만 변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우리가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시더라도 다른 채권은 채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나머지도 또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갚아야 된다. 그래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